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삼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삼국 안보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관련한 얘기 나눠보죠.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 7시간 동안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을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먼저 두 분의 총평이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만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서방 언론 어디에서나 미국 언론이 다 극찬 일색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뉴욕타임스에서는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는 서방 진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한미일 이 삼각협력 동맹체제가 빠르게 조속하게 강고하게 구축됐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를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일 관계를 이제 개선했고 그 성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행복하다는 얘기를 막 서너 번씩 오늘 최고 행복한 날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폄훼한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은 기대만큼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행복한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행복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한미일 어떤 공동 선언 이후로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이고요. 미국과 일본도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군사 동맹이 아니죠. 특히나 한미일 세 나라 사이에서는 국익 구조가 굉장히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평가되는 시점에서는 더더군다나 국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복합다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공동성명에 중국이 명시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제질서의 저해 주체로 중국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외교적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분명히 중국의 반발 수위가 높아져 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임할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던 캠프 데이비드 이 장소 자체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워낙 외교적 상징성을 가지는 곳이라서 이 세 정상이 노타일 차림에 이렇게 산책을 즐기면서 어깨 동무하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거든요. 뭐 자주 만나서 그런 걸까요? 좀 굉장히 친밀해 보였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 방문한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15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미 관계가 되게 그렇게 긴밀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부터 미국 언론이 다 이거의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체제 강화가 안 된 이유가 한국과 미국은 문제가 없고 일본과 미국도 문제가 없는데 한국과 일본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아픈 상처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좀 악용하면서 한미일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도 이걸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위해서 국내 정치적 손해를 감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 내지는 뭐 정치적으로는 국내 정치적으로는 손해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통 크게 결단을 해줬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상당히 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스펜 별장 내부로 안내를 한 건 또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부분들도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친밀한 듯한 모습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는 또 나름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일 정상의 그런 친밀한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실익을 취해 왔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별장 내부를 공개해주고 뭐 서로 간에 어깨동무를 하고 이런 친밀한 모습 뒤에는 사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입장을 밝히고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군사 연합 훈련이 동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국 국방부는 일본해로 표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런 친밀한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일본해를 동해라고 써달라고 항의를 하는 것,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더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일이 결속하면 할수록 북중러 이렇게 대립구도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좀 균형 외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북중러와의 대립 격화를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정확하게 보면 사실관계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한미일 북중러 이제 냉전 체제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 왔어요. 1989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최근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우리는 이제 현상 유지를 원하는데 대만에 대한 공공한 위협 그리고 동북 공정 등 과거 공산 전체주의 국가들이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안 해요. 되게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외교적으로는 패권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데 러시아, 중국, 특히 북한의 확산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중러하고의 관계 개선 노력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 전 공산주의 국가들이 취하는 외교 정책이 우리하고 같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서방 전체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신냉전이 온 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국제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자꾸 바꿔서 마치 우리가 한미를 강화하니까 중국이 뭐 이탈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중국과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북한은 핵 개발을 더 했고 중국은 뭐 우리나라를 뭐 대우하지도 않는 이런 아주 패권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은 저는 사실도 아니지만 그게 뭐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이 중국과의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숙제일 것 같습니다. 한미일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또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니까 당연히 북중러의 어떤 반발들이 예상되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부원장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고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겠지만 원인을 떠나서 지금 그 위협 자체가 현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제 질서가 신냉전 시대로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외교 문제만큼은 정말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일 어떤 공동 성명을 두고서도 집권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뭐 극찬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극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민주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또 송곳 같은 예리한 또 질문이라든지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제 한미일이 유사 상황이 되면 협의를 해야 되는 의무가 들어간 조항입니다. 결국에는 영내에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삼국 간의 협의가 결국 의무화가 되는 것인데요. 그럼 결국에는 준 군사동맹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얻는 실질적인 국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특히 국민 부담도 증가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군은 전략적으로 자율성을 또 제어받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관관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야의 상반된 평가를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여당은 대통령 외교 노력이 정점을 찍은 날이다 이렇게 호평을 보낸 반면 야당은 한미일 회담이 퍼주기 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야 간의 평가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는 사실 외교 노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야 될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중러 한미일 대결이 더 격화된다 그러는데 북중러는 원래 한 덩어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북중러가 이런 구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대한 정책,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전체적인 노선을 이탈해서 사실 균형점이 깨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공공연히 대만 해협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뭐 전제로 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뭐 이게 뭐 등거리 외교다 뭐다 이런 온갖 수사 뭐 평양 가서 뭐 하고 판문점 도보회담 하고 해서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하고 북중러 세 나라 사이에 관계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지 않고 북중러의 저기에 대응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의 반응을 말씀드렸는데 미국 민주당 정권이에요. 바이든. 다른 면에서 다른 모든 정책에서 한국 민주당하고 기본적으로 정책 노선이 같아요. 그분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분들도 다 동의하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한국 민주당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이건 미국의 이해관계니까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방향 가야만 하는 관계인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지금 바로잡은 거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게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님. 사실 외교의 영역은 정치 진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사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 진영을 나눠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한미일 관계가 공고화되는 거는 좋은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국익으로서 얻는 실익이 정확히 분명히 무엇인지를 민주당은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미일 공조관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또 상대적으로 북중러와의 관계가 또 악화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국익 체계는 서로 간에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일치할 수 있겠지만 각자 나라가 처한 또 국내적, 국외적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이 한미일 이런 다자 외교 틀 속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한미일 공조가 되면 이 방향은 좋은 것이고 뭔가 추구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확히 우리나라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체감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 한일 정상회담에 의제로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질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기를 IAEA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 다만 이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 국내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국내 정치적 손해를 감수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려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국제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IAEA라는 국제적 기구가 검증 절차를 만들었고 그 외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일본이 그 대부분을 받아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인접해서 우려가 크긴 하지만 실제로 해외 움직임으로 보면 호주, 미국 다 돌아서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 규범과 상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우리가 요구한 거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에 최대한 요구를 했고 일본이 대부분 받아줬다. 그 이상 우리가 여기서 뭐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무슨 땡깡 놓듯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안 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IAEA나 국제기구 내지는 서방 국가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보겠다. 이 이상의 입장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크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일 텐데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가 우리나라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우리나라 국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 자체를 국익에 도움된다라고 말하기는 자신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오염수 방류가 기정사실화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가로 일본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또 되려 물어야 될 텐데 사실 정부가 일본 측에 압박을 하는 것이라든지 요구하는 것을 본다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 국민적인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일본 언론 보도 중에 우리나라 여당이나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좀 조기에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정부가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전면적으로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본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다면 그 보도의 어떤 내용 진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정정 보도라도 첨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입장인데요. 그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내년 또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에서도 굉장히 신경 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만약에 방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일 후쿠시마를 시찰을 하고 오는 20일 방류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상황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현안으로 돌아와서요. 여야가 어제 자정까지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약 14시간에 걸친 청문회.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언론 장악 의혹 그리고 아들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이 14시간 동안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자녀 이제 학교 폭력 문제인데요. 이거는 원래 학교 폭력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이게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돼 있었어요. 이게 2011년에 있었던 건이고요.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는데 2015년에 전혀 다른 건에서 또 누군가가 이분 전교조 출신 교사가 나중에 민주당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세요. 이분이 이거를 다시 꺼내듭니다. 그리고 2019년에 MBC에서 다시 스트레이트에서 이걸 보도를 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동관 전 수석이 이제 이 부분들을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관여했다 이런 문제인데 그것과 동시에 이걸 지나치게 막 확대하고 과장해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MBC 보도도 그래서 문제고요.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그때 그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가 쌍방이 가해자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전학 조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민주당이 붙인 많은 부연 설명들은 거의 다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건은 아니다 이렇게 소명을 했다고 봅니다. 네, 이 후보자의 소명이 충분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과연 충분한 해명이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청문회 자체가 증인 채택이 아예 안 됐거든요. 증인 한 명을 부르지 못했고 결국 자료도 제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게 또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로서는 그 청문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우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사실 언론 장악 의혹이라든지 학폭 무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충실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한 해명을 하려면 결국 증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이 됐었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는 국민적인 여러 의혹들 자체가 사실상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아쉽게 마무리되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에 당장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려서 이 보고서를 채택해 송부를 해야 하는데 여야 양쪽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고발 방침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엔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 보십니까? 민주당과 이제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를 통해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공영방송 MBC, KBS가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특히 이게 이제 MBC, KBS 공이 이게 국민의 방송인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근데 이게 노영 방송이다 직원들을 위한 방송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념을 갖는 건 좋은데 이게 민주노총의 거의 대변인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MBC 같은 경우 박성재 사장 체제 하에서는 거의 친문 방송으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를 떠나서 지금
방송이 민주노총과 같은 사상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 그 임직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이동관 후보자 한 명이 임명된다고 장악 안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 거를 최대한 끌어오는 정도, 그래서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게 이동관 후보자한테 주어진 임무라고 보고요. 왜 이동관이냐? 그거를 가장 잘 알고 그래도 그나마 그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KBS, MBC 다 수천만의 임직원들이고 여기가 되게 조직이 잘 돼 있어요. 그래 이분들이 뭐 자기들끼리는 뭐 보직 없이도 수억 원씩 받고 이러면서도 청년들 취직 안 시키고 이런 어떤 법의 사각지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정한 방송을 만들고 편향을 좀 교정하려면 이동관 정도의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이제 우리 당 내부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요. 당연히 대통령은 학폭 의혹이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가 별로 약하기 때문에 아마 임명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부위원장께서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사실 인사청문회가 하고 나면 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일 텐데요. 사실 이 정부 들어서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시는 경우가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 해명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는 청문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강행하는 수순이 될 텐데요. 사실 집권 여당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또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임명을 또 강행하게 되면 대통령의 불통이나 어떤 강행의 이미지가 또 하나 쌓이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처리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청문회 통과 없이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또 불통의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비회계 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입장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냐라는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의 영장 청구 시기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 보면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자기가 범죄 피의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영장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혐의들이 다 중하고 그러면서도 또 혐의를 지금 은닉하려고 한다는 그 측근들이 그런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판단해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뭐 디테일에서 오류 이런 것도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치밀하고 충분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영장을 철거할 건데 범죄 피해자로 검찰 영장을 나한테 언제 나오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이 이제 법위에 군림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것까지 그래서 이제 한동훈 뭐 장관이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식당 예약하는 거냐 나 언제 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서는 아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임하는 입장도 상당히 잘못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자기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치밀하고 모든 게 준비가 다 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신청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만약 9월 국회가 시작이 돼서 영장 청구가 되면 좀 셈법이 더 복잡해져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이재명 대표가 이미 본인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 청구를 비회기 때 하라는 이 요구 자체는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속영장을 자기한테 청구를 해달라는 요구가 혜택이 되고 특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17일에 이미 야당 대표를 소환해서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혐의 입증이 자신 있다라는 입장이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증거도 차고 넘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소환까지 했다면 구속영장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빨리 청구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회기가 이어지는 9월까지 넘기느냐? 혹시 검찰이 다른 의도나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심인 것이고 그 의심 중에 하나는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서
민주당을 분열과 갈등을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또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수사만 하시면 될 테니까 이미 소환했고 증거가 정말 많다면 빠르게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는 것 비회기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